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총 2부작으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무슨 강의냐면 이 강의 제목이 이머징 마켓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머징 마켓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손님들 두 분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하셨던 모양인데 이제 이머징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이제 이머징 마켓 왜 이렇게 요새 문제야? 외국인이 돈을 뺀대. 외국인 왜 돈을 뺀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들 마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문상에서 이머징 마켓 어렵다. 왜 외국인이 돈을 빼니까? 이유는 돈 있는 사람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갑자기 전염병이 돌면요. 가장 먼저 이제 의사들이 가서 뭘 하냐면요. 치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염병의 역학조사를 해서요. 원인균을 먼저 찾습니다. 원인균을 찾지 못하면 일단 증상만 치료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질병이든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킨 그 원인을 찾아내야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머징이 왜 요즘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머징 마켓의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할 거고요. 2부는 조만간 녹화를 할 건데 이머징 마켓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서양의 헤지 펀드들이 목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아니라요. 결국 그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제가 최종적으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머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제 경제용어인데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장점이 쉽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돈은 계속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빌린 빚입니다. 부채. 즉 통화량이 는다. 이 얘기는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부채는 뭐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점심을 사 먹거나 옷 사 입는다고 대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첫째 아파트를 사거나 둘째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셋째 주식 매수 자금을 빌리는 게 전부죠. 물론 이제 자잘한 것도 있지만 그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파트는 뭐 당연히 부동산이고 사업 자금도 결국은 그 돈 빌려서 뭐 하냐면 사무실을 얻거나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다.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난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 대표적인 자산이 뭐죠? 부동산, 주식. 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머리가 스마트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부채를 늘리면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겠네? 예, 계속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에서 걱정인 게 그거죠.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니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값어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래되면 부셔가지고 새로 져야 되니까 골동품이 아닌 이상 오래된다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거꾸로 가니까 결국은 세계 경제 역사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끝없이 올라간 나라는 다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팔 죄송합니다. 네팔 동포 여러분.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야 우리도 그냥 가계부채를 늘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파트가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봤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금액이 적어서 방글라데시는 아파트 가격이 싼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싼 거고요. 중국의 가계대출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뭐 섀도우 대출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 아시죠? 상하이 가서는 뭐 서울 강남에 뺨을 양쪽으로 치는 수준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방글라데시는 왜 바보야? 지네들 가계부채를 올리면 되지. 예, 쉽죠. 그러나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볼까요? 예, 여러분이 은행에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억을 빌릴 수 있다고 쳐볼게요. A은행에서 1억을 빌려놓고 B은행, C은행, A은행 모르게 연봉은 그대로인데 5억, 10억을 대출받았다고 감안해 보세요. 모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이 여러분이 연봉의 변화 없이 많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바로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이거나 뭐 닥달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신용도 없이 부채를 늘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바브웨와 1차 세계대전에 패해서 독일이죠.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예, 돈을 아무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하는데 트럭에다 돈을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짐바브웨 커피 한 잔은 뭐 몇십억 짐바브웨 달러라고 하잖아요. 즉 신용도 없이 국가가 대출을 늘려버리면 그 나라의 돈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짐바브웨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가계대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처럼 신용도를 늘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국가의 신용도는 뭘까? 예, 개인의 신용도는 나의 연봉,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나의 신용도입니다. 물론 보증인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신용도를 쓸 수는 있는데 보증인제도 없어졌죠. 그렇다면 국가의 신용도는 뭐냐? 외환보유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외환보유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와 자산이 이 나라에 있느냐가 그 국가의 신용도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왜? 그 나라의 돈은 방글라데시의 돈은 어떻게 맺습니까? 북한의 돈 간단히 생각해요. 지금 북한에 여러분들이 한국 돈 10억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 돈으로 바꿔서 뭐 한다고 할 때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왜? 그 북한 돈은 쓰레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가의 신용도는 달러 자산,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그냥 땅 파서 나오진 않죠.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서 들어옵니다. 경상수지는 뭐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뭐 이전수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자본수지는 뭐냐면 경상수지는 내가 물건 팔아서 벌어온 돈을 얘기하고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온 돈,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독일의 광부 같은 데 나가가지고 벌어온 돈이 이전시켜서 오는 돈들이고요. 자본수지는 외국의 큰 자본들이 돈놀이하러 한국에 이 나라에 들어오는 돈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돈을 와서 우리 돈으로 환전해서 땅을 사고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이게 자본수지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합쳐진 돈이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만큼 이 나라의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이 한국의 지난 약 38년 동안의 외환보유고 증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96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당시 은행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은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2,500만 원,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내 친구들, 일반 회사에 간 친구들은 돈 500만 원도 대출받기 쉽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통 지금이야 뭐 연봉 웬만한 신입사원도 몇 천만 원씩 해주지만요. 96년, 30년 전에는 아파트가 있어도 담보대출도 쉽지 않았고 마이너스 통장은 말도 못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니죠 500만 원 받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왜 안 해줬느냐? 중앙은행이 통제를 했죠. 그럼 중앙은행이 뭘 통제했느냐?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즉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환율이 개박살나니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았던 거죠. 이게 사실인지 직접 외환보유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외환보유고의 차트에 보면 일시적으로 줄었던 게 IMF죠. 그때 이게 300억 달러도 안 됐을 때인데 줄어들었다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 이후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뭐 정부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이후 IMF 이후에 우리 IT 수출이 크게 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서 이 부동산 이 상승,
대출이 일어나는 건 부동산 상승이 일어났고요. 당연히 주식도 올랐죠. 근데 여기서 한 번 꺾였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외환보유고가 주니까 어떡하죠? 반대급부에 있는 가계대출로 줄 수밖에 없었고 이때 많은 주식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 다시 2009년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다가 잠깐 2014년, 15년에 정체되려고 했던 시기에 다시 외환보유가 늘어나니 이때 그 유명한 박근혜 정부의 아파트 사란 빚내서 아파트 사자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 가계부채가 늘어나려면 외환보유고가 같이 늘었어야 되고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 돈이 그대로 가계대출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제가 환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영상에서 잠깐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은 즉 달러와든 다른 나라와의 상대가치 비교인데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가치 자체로도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분모의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여기에 GDP 성장률 이렇게 되면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외국인들이 돈 가지고 와서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사잖아요. 자본수지가 늘어나죠. GDP 성장률 밑에는 자본수지가 껴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미래 성장 동력, 가령 반도체 기술이나 뭐 AI 등 그런 강력한 시장에서 신기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많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면 이 나라에 돈 투자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분모가 되고 이 능력만큼 위의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간단히 개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 흑자 앤드 자본수지가 들어온 돈만큼 부채가 늘어나서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나가면 자본수지가 마이너스 나겠죠? 나갔습니다. 그럼 분모는 줄어들었는데 위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빠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빠지기 쉽나요? 안 빠지죠? 예. 이게 최근 이머징에서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본수지가 빠진 만큼 늘어난 가계부채 통화량이 줄면 되지만 이 통화량이 줄면 디플레이션이에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있는 1,000억 달러를 가져갔는데 아파트 값이 지금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20%가 빠졌다. 10%가 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은행에서 당장 상환이 들어오고요. 근데 아파트만큼 이 돈이 줄은 만큼 돈이 사라진 거예요. 왜?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만히 놔요. 담보대출 받아서 차 사고 옷 사고 했거든요. 여행 다니고. 근데 아파트를 상환하려는데 갚을 돈은 없으니 고생이 되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지금 이머징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머징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가 부자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가계대출을 이만큼 되는데 가계대출을 일으키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는 뭐죠?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뭐죠? 예, 무역수지 흑자, 대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에서 벌어오는 돈, 달러를 벌어와야죠.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자본수지, 해외 투자 자금들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다. 성장률이 계속될 것 같다. 아,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국 주식을 사러 오고 한국 채권을 사러 오고 부동산을 사러 옵니다. 요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펀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베트남 펀드 왜 가입하시죠? 삼성도 가고 LG도 가고 베트남 인구의 55%가 젊은 인구고 우리나라의 30년 전 상태의 성장 수준을 보고 아, 이 나라에 주식을 사면 되겠다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쿠데타나 뭐 부정부패가 있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우리 해약하고 무조건 돈을 빼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돈이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산 돈이 베트남 경제에 뿌려지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죠. 우리가 돈을 뺐다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죠. 여러분이 산 아파트 5억짜리가 4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로 자금이 유입된다. 무역수지, 즉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거나 자본수지, 아,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러 돈을 들고 왔거나
아니면 채권, 이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채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하러 오는 돈들, 대외 채무가 되겠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한 나라 이머징 국가에 들어오면 그게 외환보유고가 되고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가계부채가 늘어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 가격 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차도 사고 소비도 늘리죠. 맞죠? 주식 투자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가고요. 경기가 화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죠. 이렇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신뢰한다. 통화가치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을 바꿔서 투자하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 남북 평화되고 북미 협상이 되니까 돈 들고 투자하러 들어와 그러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북한 돈으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올 때 북한 돈을 어떻게 믿습니까? 금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맨 먼저 이머징 국가의 완전 저개발 국가의 그 경제가 성장할 때는 뭐죠? 외채나 IBRD, IMF, AIB 이런 차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관끼리는 국가의 돈이 원조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조자금이 들어가서 그 돈이 외환보유고에 쌓이면 그때 민간 돈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돈으로 화폐를 바꿔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통화가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 통화가치를 신뢰하고 통화가치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내가 돈을 들고 가서 투자를 하죠. 환율이 안정되어야 해외 투자금 유입이 늘어난다. 투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분들은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데이트도 하고 야구장에 가서 돈을 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머징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난 30년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처음에 60년대 한일 원조자금 배당금을 들어왔고 미국의 원조자금 받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원조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외환보유고가 늘었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민간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무역에서 벌어온 돈이 쌓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96년, 95년 연속으로 저성장되면서 외화가 빠져나갔고 반대로 빠져나간 돈이 없으니 외국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박살이 났었죠. 자, 대충 이해되시죠? 이머징 국가는 이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이머징 국가의 성장 모델을 다시 한번 결론 내면 무역수지, 처음에 자본수지, 해외의 원조자금이나 이런 대외 채무에 돈이 들어가고 자본수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하는 그 돈이 들어오고 무역수지로 번 돈이 합쳐져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 이 늘어난 돈으로 인해서 통화가치가 신뢰되고 신뢰되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만큼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서 모두가 부자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투자 외환보유고가 빠져나가 버리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모에서 외환보유고나 경상 자본수지에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아파트 값을 지탱하는 게 이 외환보유고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값 10% 떨어져 보세요. 큰일 납니다. 안 올라도 난리인데 10% 떨어지면 여러분 저도 보험 깨고요. 대출 상환해야 되고요. 차 팔고 난리 납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자, 이런 예가 있었나요? 예. 화면을 보시죠. 이게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인데 이게 좀 더 길게 늘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맘대로 보이지는 않은데요. 중국의 자산 가격, 부동산과 중국 상하이 주식,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들이 급등한 게 크게 세 번 정도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2002년, 2003년 이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잠깐 2007년에 급등하다 줄었다가 다시 이 비율대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2012, 13년에 잠깐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니 여기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최근 2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었어요.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었으니 우리가 중국의 주식이 전에 5천 몇백까지 갔다가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외환보유고가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박살났죠. 왜? 미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분쟁 된다고 왜 외환보유고가 줄지?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해서 3,300억 달러 매년 미국에서 벌었다가 500억 달러 관세 매긴다니까 500억 달러 그만큼 못 버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500억 달러만큼 외환보유고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싸워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부동산 가격 안 떨어져 주식 가격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늘면서 즉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온 돈이 늘고 자본수지 흑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나 주식을 사러 들어온 돈이 늘어나고 채권을 막 발행했더니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 많이 사줘서 그 들어온 돈이 늘어나기만 하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주식도 좋아지니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빚내서 소비를 더 하게 되고 주식이 오르니 팔아서 여행도 더 가면서 과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과소비하게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니 직원은 고용을 많이 해주죠. 이래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로 아까 정반대의 경우 떨어질 때는 어떡하죠? 빚을 갚아야 되니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하니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 감원을 하고 감원을 하니 다시 소비가 줄고 악순환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즉 이 외부의 돈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면 일단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을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만 따져요.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는 철저하게 양과 질을 따집니다. 상승할 때는 많이만 들어오면 좋아 그랬더니 떨어질 때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나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거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아니었어. 전부 다 자본수지 들어온 돈이야. 자본수지로 들어온 돈이니까 이거 경제 위험해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많은 양의 돈이 들어와서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돈이 외국인들이 자본수지가 막 무역수지는 흑자여도 자본수지가 막 나가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 외국인들이 돈을 뺏어 그랬다고요. 희한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요? 브라질에서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브라질의 외환보유고입니다. 브라질의 외환보유고가 2007년에 이거 1,000억 달러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2007년부터 무려 3,800억 달러까지 정말 몇 년 사이에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경상수지냐 자본수지냐 대외채권 발행이냐. 물론 이때 브라질이요. 2007년 그 당시에 석유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해가지고 1년에 300억 달러, 400억 달러씩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돈으로 4천억 달러씩 이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뭐냐? 브라질 부동산, 브라질 채권. 즉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도 알아요. 이렇게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로 돈이 왔다가 얘네들은 팔기 쉬워요. 주식 팔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이 나가면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2009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니까 토빈세를 실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즉 토빈세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 채권 사러 오든지 주식 사러 올 때는 세금 내. 이런 얘기예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 나갈 때도 수익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2013년, 2009년에 시작했던 4년 만에 2013년에 폐지를 했어요. 브라질 폐지했다. 왜? 잘 보세요. 이때부터 외환보유고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거나 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작년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똑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소비는 늘려야 되는데 늘어날 수가 없어서 불황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정부가 안 되겠다. 토빈세 폐지하고 돈을 받자. 이렇게 됐는데 이 돈이 요즘 많이 나가고 있죠. 자, 나가면 앞부분 설명드렸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들어올 땐 좋았는데 즉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가 많이 와도 양을 따지기 때문에 질을 따지지 않아서 좋아서 성장을 했는데 막상 자본수지가 나가고 무역수지가 적자가 돼서 이걸 메꿔주지 못하니 죽은 맛인 거예요. 환율 올라가죠. 브라질 환율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이머징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가계부채가 필요한데 가계부채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 외환보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환보유고가 들어오면 주식 채권을 매수합니다. 상승을 하죠. 달러화가 반대로 나가면 주식 채권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 문제가 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은 달러 자본수지, 즉 자본수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을 무역수지로 메꿀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가 없었다면 이 돈이, 이 분모가 빠져나가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빠지면 되지만 빠지면 정권이 바뀌죠. 여러분들 이번에 어느 당 뭐 A당을 찍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아파트가 10% 빠졌다 그러면 그 당 또 찍을 수 있을까요? 안 찍죠. 절대 안 찍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거든요. 즉 이머징 위기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작은 돈은 주식에 들어와서 주식을 올리고요. 큰 돈은 채권에 들어와서 채권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이 어떻게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금리를 낮추죠. 그렇게 들어온 돈이 뭐한다? 그 나라의 아파트 값도 올리고 주식 가격도 올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반대면 어떻게 하죠? 큰 돈은 채권에서 채권 팔고 작은 돈 주식인데 주식 팔고 그래서 주식 폭락, 채권 금리 급등. 당연히 빠지니 환율 급등. 이게 이머징의 위기의 원인인 겁니다. 즉 최근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나라들, 위기 국가에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똑같습니다. 무역 수지로 돈을 못 벌고 경제 성장을 자본 수지에 의지해서 했더니 이 돈들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를 부담해 그래서 나가다 보니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도 팔아야 되고 주식 폭락, 채권 폭락, 환율 급등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든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본수지가 많이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자본수지가 많이 들어와서 성장을 했던 나라. 즉 지난 10년간 외국인 자금률, 자본수지를 얘기합니다. 많았던 국가. 두 번째가 경상수지 적자였던 국가.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는데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자본수지로 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본수지가 미국에서 빌려온 돈인데 금리가 미국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미 2.4% 넘었습니다.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하셔도 한국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더 좋습니다. 이거 금리 내야 되나 하니까 어떻게 하죠? 수익률을 줄이면서 브라질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국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 채권 매도가 많아지죠. 달러 채권 매도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나라들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국가 알고 계시나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이 세 개 아닙니다. 저는 진짜 외국인 자본들이 양털 깎기 아시죠? 양털 깎기 하는 나라, 하러 갈 나라들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국가들인지 정말 최근에 이머징 위기를 겪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브라질,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터키 이런 나라들이 제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한지 다음 시간 하나씩 제가 찾아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나라가 어디인지 그것도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건 잠깐 이제 그 한국 채권에 대해 요즘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국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위기도 한국도 위험하지 않느냐. 한국 달러, 원달러도 1,100원을 넘어가니까 이거 2008년 금융위기 아니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 올려서 부동산 다 폭락하지 않느냐. 이런 비관론자, 극단적 비관론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고장난 시계에 대충 1년에 2번 맞지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 선진국에서 이머징의 투자로 돈이 올 때요. 큰 돈은 채권을 삽니다. 작은 돈은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되면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많이 빠집니다. 왜? 돈이 크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은 당연히 빠지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신흥국 통화위기 확산, 채권 펀드에서 자금 빠져나간다. 그래서 채권 기관병 수익률, 이머징 뭐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많으니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머징 위기 국가는 두 가지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데 첫째 주식, 둘째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채권 금리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인데요. 어라? 한국은요, 지난 1월, 2월, 뭐 5월 달에 이머징이 본격적으로 폭락할 때도 채권 금리가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6월 12일 날인가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한국 그 금리 올릴 거야. 그럼 금리 올리면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야 되잖아요. 그럼 채권을 팔 텐데 안 팔고 오히려 채권 금리가 하락합니다. 채권을 외국인들이 더 산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에서 외국인 채권 매수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지난달 5월달 외국인 채권 투자 순이익 지속 보유잔고 역대 최대래요. 주식은 빠졌지만 짜잘한 돈들은 이머징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팔았지만 채권은 걱정하지 마. 한국은 괜찮아. 이러면서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팔고 채권 사들이고. 이 얘기는 뭐죠? 예, 한국은 그리 이머징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둘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쉽게 못 올릴 것이다.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달러 하나가 1,100원 이렇게 갔지만 급격하게 1,200원까지 가지 않겠구나. 결국 언젠가는 미국이 3% 4%는 우상향해서 금리를 올리겠지만 급격하게 환율 변동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중국의 미중 그 무역 분쟁 상황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머징 위기에 의해서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왜? 이머징을 통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주식 짜잘한 돈 들어온 거죠. 이머징 전체를 봐서 밸런스를 맞춰서 매도를 하지만요. 펀더멘털이 유지는 내내 채권은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 이머징 위기의 최종 목적지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앞부분 30분 강의에서 이머징 이런 것 때문에 위기였구나 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많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보이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머징 위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